12월 시장을 잘 판단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결심하게 되는 초입, 오늘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마켓나우 2부의 400회 특집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월 잘 봐줄 수 있으실 분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400회 특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지금 산타 랠리를 좀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환율도 문제고 외국인도 팔고 있고 이런 예. 부분이 약간 거슬리는 서학개미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막 부글부글 하시고요. 뭐 국민연금이 더 사지 않았냐, 갑론을박이 진행 중인데 환율 좀 안정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뭐 환율이 지금 아무튼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뭐랄까요 화두이면서 뭐 고민거리죠. 네.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반등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뭐 한쪽이 안 좋으면 또 다른 명의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상쇄하기도 할 수 있는데 환율만큼은 현실적인 위협이기도 하고 예. 전방위적으로 현재 먹구름 들이고 있는 요소라서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뭐 여러 환율 인상에 관해서 여러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가자면 뭐 한미 금리 차, 뭐 M2 통화량 증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서학개미의 뭐 투자 뭐 이런 거 등등등 많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분석보다는 과연 그러면 지금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 또는 네. 이제 약간의 이제 인하 가능할 것인가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데요. 일단은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하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을 해서 현재 상황에 도달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학개미의 대외 투자가 늘어서냐 그거보다 몇 배 많은 국민연금의 대외 투자가 늘어서냐 등등등 복잡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사실은 다 국내적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 원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유달리 떨어진 게 이 국내적 요인이 특히 더 작용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 이 분석에서 사실은 살짝 제껴놓은 게 뭐냐면 글로벌리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네. 상수련이 하고 덮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조금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 글로벌리한 흐름이 그동안 우리가 조금 간과했지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긴다라는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단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에 맞물려서 QT가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고요. 쉽게 말하면 강달러에 대한 압박, 그래서 하락 요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동안 이제 M2 같이 통화량 얘기를 할 때 절대량으로 보면 당연히 뭐 미국이 많습니다만 M2 증가율로만 보면 미국이 4%대예요. 근데 우리가 9%에 따라서 네. 오히려 통화량이 많이 풀린 증가율로 보면 우리가 2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통화의 약세가 세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QT 종료와 금리 인하에 나서서 유동성 장세에 들어간다면 글로벌리하게 봤을 네. 때 우리의 약세 요인이 미국 쪽에서 오히려 꺾어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주에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국제기관이라든지 IB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는데 현재 제가 쭉 보니까 하단이 1.8이에요. 상단이 2.2, 좀 심한 건 2.3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봐도 1.9에서 2.1 사이에서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물가 수준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면 물가를 커버할 정도는 된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올해 성장률은 1%로 현재 전망이 되는데 네. 이걸 이제 달러로 치환해서 보면 사실은 역성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좋지가 않았어요. 이걸 베이스로 본다면 내년에 1.9, 2.0대의 성장은 성장률로만 보더라도 2배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환율 인하 앞 요인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원화에만 특히 작용했던 국내적 요인을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미국의 유동성 장세, 우리 성장률의 2배 이상의 증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일단은 충분히 이 약세로 돌아설 만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11월 들어서 많은 부분에서 일단 우리 환시장은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미국발 AI 거품론이라든지 뭐 등등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로 인한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가 좀 거칠었거든요. 예. 그 매도가 사실은 환에 미치는 영향이 또 2차적으로 거칠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꼭 AI 거품이나 우리 시장의 한계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중에 일부 정도는 우리 시장의 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세계에서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또 큰 손들 입장에서는 북클로징 이걸로 인한 사실은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환율로 보면 30원 내외로 분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런 측면을 봐서 지금 당국이 1480선으로 방어선을 설정했다라고 일단 시장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리한 원인들 내년에 성장률이 작용하고 특히 한 30원 정도의 최근에 오버슈팅 됐던 부분이 이제 연말로 가면 이건 이슈가 소멸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해가 되면 새 자금이 집행된다라는 요인들을 이제 믹스해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1480선 정도를 디펜스 라인으로 보고 쭉 물려 내려가는 정도의 방어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좀 전망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그리고 가능한 요소는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S&P 500에 대한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월가 주요 IB들이 내년 8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우리가 지금 뭐 코스피 4천, 5천 얘기하고 있고 코스닥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거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겪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망들의 이제 쭉 흐름을 보니 실제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긍정적인 전망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 말씀은 어쩌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시장을 진짜로 그렇게 본다라는 긍정적인 뷰가 많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돼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연초를 기대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흐름 속에 남아있는 근거들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그렇죠. 이제 신뢰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JP모건이 좀 세게 질렀습니다. S&P가 8천까지 간다라는 전망을 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최상의 시나리오. 케이스를 했을 때 그때 8,000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 베이스를 7,500으로 봤어요. 제가 볼 때는 JP모건이 기본 베이스라든지 저 불장 시나리오가 높아요. 하단이 생각보다 얕아요.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그럼 근거가 뭘까 이렇게 쭉 봤는데 일단 네 가지로 꼽힙니다. JP모건의 긍정적 전망의 이유 첫 번째는 이익이에요. 어쨌거나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3분기 기업 실적들을 쭉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매년 지금까지 보면 13%대를 지금 성장해 왔다. S&P 주요 기업들이 말이죠. 근데 이 추세를 꺾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이 주요 기업들의 성장률을 지금까지 평균 성장률보다 더 높게 잡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3%의 평균 증가율이 있다라고 했는데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15에서 17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연평균 성장률은 유지한 상황에서 2에서 4%의 추가 성장까지도 전망 가능하니까 불장 시나리오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이제 AI 관련한 부분인데 JP모건은 이제 새롭게 해석합니다. AI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캐펙스 자본 지출이 30% 넘게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10월, 11월 이렇게 불안할 때는 그걸 우려했단 말이에요. 과한 지출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히려 이게 과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로 인한 투자가 이제 드디어 생산성을 높이고 그 투자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에게 오히려 이제 생산 단가를 낮춘다든지 하면서 이익의 레버리지로 돌아오는 단계에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해서 AI 관련된 투자가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일단 근거를 댔고요. 세 번째가 금리 인하를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내년에 12월 금리 인하는 당연하게 보고 JP모건은 내년에 적어도 2회 정도는 적어도 2회입니다. 추가적으로 인하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이제 스테이 하더라도 그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금리 기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로 인한 유동성 장세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주식의 PER이 너무 높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 높은 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실제로 성장하지 않았느냐.
역사적 최고점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 대비한 PER을 멀티플로 계산해 보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성장이 담보된 PER이다라는 거고 둘째로는 미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을 제대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프리미엄 PER 괜찮다. 즉 이 네 가지 근거로 일단은 8,000을 예상했고요. 도이치방크도 8,000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HSBC도 8,000까지는 아니지만 7,500 전망을 내놔서 긍정적으로 갔어요. 반면에 이제 뭐 너무 긍정적인 전망만 좀 드리면 그렇긴 한데 조금 보수적인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7,100. 그래서 예. 한 뭐 JP 모건에 비해서는 한 뭐 거의 한 900 정도 낮은 전망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JP 모건과 다른 게 하단에 워스트 시나리오를 굉장히 낮게 봐요. 워스트 네. 시나리오에 걸리면 5,500까지 20% 정도의 하락도 시나리오상 침체 시나리오가 벌어지면 가능하다라는 네, 전망도 네, 네. 있기는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두루두루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올해 상승률 정도는 유지하는 선에서의 뭐 S&P의 긍정적인 뷰가 많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미국 장세에 긍정적인 뷰가 있어야 세계적으로도 또 훈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네. 좋게 우리도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앞에서 언급해 주신 이제 긴축 완화, 양적 긴축 완화, QT 종료 이제 12월 1일이잖아요. 오늘부터죠. 예, 이제 시작이 되고 또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 대한 유동성 이런 부분도 이제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뭐 AI 거품이다, 뭐 과도한 투자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들 하는 그런 화두가 있는데 아무리 걱정해도 유동성이 공급되면 거품은 터지지 않습니다. 예, 해결되는 거. 해결되는 거죠. 예, 만사오케입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거품의 네. 공개라든지 네. 큰 기업들의 뭐 도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예상 못한 시장의 샥은 결국에는 어느 한 곳에서 돈이 마를 때 터지거든요. 네. 근데 유동성 관련한 걱정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국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영장에 물이에요. 그렇군요. 물만 가득하다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유동성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지표가 일단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QT 종료고 하나는 이제 조만간에 있을 미국의 금리 결정인데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약 80%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일단 QT 문제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QT인데 쉽게 말하면 양적 긴축 이게 QT예요. 긴축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늘어나는 겁니다. 네, 예. 쪼였던 걸 푸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긴축이니까 추운 거잖아요. 에어컨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워. 겨울이 올 것 같아. 따뜻하게 좀 해줘.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에어컨 버튼을 꺼야 됩니다. 네. 일단 보일러를 켜기 전에 에어컨 버튼을 끄고 찬바람이 안 나오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QT 종료예요. 그게 종료입니다. 버튼을. 그러면 예. 왜 에어컨 버튼을 껐냐? 조금 있다가 보일러를 켤 거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QT 종료는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곧 유동성 장사로 넘어가는 첫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한 앞으로 유동성 공급 확대에 관한 시장의 기대는 당연히 합리적이고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건 개선될 것 같은 여지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한 효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리한 자산들에게서 동시에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제 금리와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에어컨 버튼을 꺼서 이제 찬바람이 안 나오는 상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은 다 곧 보일러를 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진짜로 보일러를 틀어주는 게 뭐냐면 이제 금리입니다. 이 금리와의 엇박자가 여기서 난다라는 것은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한쪽으로 찬물 한쪽으로 뜨거운 물을 동시에 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QT 종료에 따라서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이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나오는 김에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 예. 현재 기준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패드워치는 84.9% 정도를 잡고 있어요. 19일에는 3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일주일 만에 54%가 늘었다라고 이례적으로. 하니까
시장에 아이가 확실하게 이제 입장을 가지고 간다. 못을 박았다 이렇게 보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이 이미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여러 가지 고용 지표, 경기도나 흐름 등등등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인하할 타이밍이다라는 게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인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확신하는 이유는 주요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크게 화제가 됐었던 거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었는데 이분은 사실상은 이제 연준의 2인자로 평가받고요. 파월의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로서 짝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알고 있는데 거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강하게 지금 인하할 때다라는 확실한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시장은 파월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대신했다라고 정도까지 해석할 정도니까 확실하게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분의 발언에 이어서 바로 다음 날 보스턴 연은 총재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다른 연준위원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은행의 이제 메리 데일리 총재는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다.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평소답지 않은 입장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금리를 낮추지 않을 때의 위험과 낮췄을 때 위험을 비교해 보자면 압도적이다. 무조건 지금은 낮춰야 된다라고 해서 연준위원들 간의 다소간의 다툼은 있겠으나 확실한 어떤 방향타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될 것으로 전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게 QT랑 맞물리면서 시장에 투심 개선과 안도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S&P 500 좋게 보는 이유도 그런 유동성에 기반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사실 그게 또 잘 풀려야지 우리나라도 투자 심리가 완화되면서 산타랠리를 일정 부분 보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월 초반인데요. 용기 내시면서 이런 이슈들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성과 글로벌 각국의 경제 상황 이런 부분 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건 12월 FOMC 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기대가 크죠. 그래서 뭐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가 어제까지 체크해 봤을 때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90% 가까운. 당연히 이제 12월은 인하는 당연한 거다. 좀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투자자들의 눈은 내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은 금리 인하 당연하고 내년도 적어도 3번, 그러니까 4번, 5번, 뭐 다다익선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지금 배팅 시장에서도 적어도 3회 이상을 78%, 그러니까 거의 뭐 내년엔 기본적으로 3번은 기본이고 4, 5번도 해주면 좋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번 FOMC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번 FOMC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대고 전망. 근데 다만 우리한테 약간 안 좋은 추억이 이제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12월 돼야 작년 12월이 생각나는 건데 작년 12월 FOMC 때 그때 이제 소위 매파적 인하라는 얘기가 그때 처음 표현이 나왔었어요. 인하는 인하인데 매파적인 가면을 썼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장에서 워낙 금리 인하를 당연시하니까 작년 12월에도 인하는 해줬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번에 인하는 해줄게. 하지만 내년에는 국물도 없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당시에 점도표에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은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를 기대하면서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오히려 FOMC 이후에 S&P 500은 2.5% 오히려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월간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산타 랠리가 아닌 크리스마스 약간 악몽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그런데 물론 작년 그때 11월은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대선이 있어갖고 트럼프 랠리가 엄청 났었죠. 사실은. 이제 그게 있어서 아마도 더 12월 달에 그런 조정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작년 11월이
이번 11월은 V자 반등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많이 빠졌었고 미국도 V자 반등하면서 사실 보합권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12월이 부담은 좀 덜하다.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좀 센 상황이라서 네. 정말로 이제 연준의 FOMC가 어떤 결과를 내줄지는 상당히 숨죽이고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약간 보면은 산타랠리를 바로 땡겨갖고 시작하지 않고 소위 이제 눈치를 보고 있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번에는 인하 동결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도표라고 하죠. 3, 6, 9, 12. 총 4번의 소위 이제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3회 이상이 내년도 점도표에 찍히느냐.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소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느냐 여부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이 매파적 인하 별로 안 좋고 차라리 동결하더라도 비둘기파적인 동결. 그 얘기는 내년도를 상당히 소위 비둘기파적으로 3회 이상으로 그 소익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점도표가 찍히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더 좋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 월화에 있을 미국의 FOMC는 포인트는 점도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해 마지막 FOMC, 12월 FOMC가 열리는데 기정사실로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뭐 국물도 없어. 이러면은 또 매파적인 인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벌써 1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때의 좀 악몽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이번 어떻게 또 코멘트가 나올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12월에 이제 시작이 됐죠. QT가 종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나 아니면 뭐 패턴이 감지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QE 많이 들어봤고 QT는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QE라는 것도 사실 시장에서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장에서 채권을 무제한으로 사주는 거 이제 이게 QE죠. 양적 완화. 반면에 QT는 들고 있던 시장에 사들였던 채권을 내다 파는 정도는 아니지만 만기가 돌아왔을 때 롤오버 차환해서 다시 사주지 않고 그걸로 그냥 끝내고 이제 돌려받는 이것을 이제 Q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거는 그러니까 QE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몇 차를 나눠서 했었고요. QT라는 것은 이번에 두 번째 하고 종료해서 얼마 안 됐어요. 네. 첫 번째 QT도 사실은 트럼프 1기 때 있었거든요. 정확히 좀 2019년 9월이었고요. 근데 지금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검정색 선이 연준의 대체 대표 자산입니다. 내려오면 QT를 하고 있는 거고 올라가면은 QE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적 완화. 예, 유동성을 내려오면 줄이는 거고 올라가면 네. 유동성을 늘리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계단식으로 지금 하늘색 그 선은 기준금리 올라가면 인상, 내려오면 인하죠. 통상적으로 저때 제가 이제 점선으로 빨간색으로 2019년 9월 달에다가 점선을 꺼놨잖아요. QT를 하다가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장에 레포 발작이라는 게 그 당시에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 뭐냐면 레포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일반 시중은행들이 돈이 부족할 때 내가 갖고 있던 국채나 저당 채권들,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연준에 맡기고 하루짜리입니다. 하루 맡기고 다음 날 내가 다시 찾아갈 거야. 네. 그러면서 돈을 빌려가는 거, 급전 빌려가는 거죠. 너무 급하니까. 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이제 레포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레포니까 사실은 이게 당연히 담보도 있고 하루짜리니까 금리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 시장이 워낙 지금 돈이 말라가지고 레포 금리가 하룻밤새 최고치가 12%를 찍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연준이 깜짝 놀라서 QT를 바로 종료를 하고 그 첫 번째 그게 이제 9월 중순에 있었던 거고요. 10월 달 들어서는 바로 이래갖구나 안 되겠구나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채권을 사들여야겠어. 그래서 QE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정색 선이 내려오다가 10월 달부터 바로 다시 올라가죠. 결국은 당시에 했던 건 뭐냐면 QT 끝나자마자 QE를 바로 시작했다는 거. 그와 동시에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계단식으로 내려왔죠. 금리도 인하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때는 사실은 상당히 그러면서 시장이 랠리를 펼쳤는데 당시에 9, 10, 11, 12 4개월 동안 연속으로 매달 올라오면서 S&P 500이 9월 초 대비 거의 10% 이상 상승하는 네. 불장을 보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시장에서 QT 종료에 대해서 시장에서 막 들떠 있긴 한데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것은 금리 인하까지는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는 QE를 바로 할 거냐 그때처럼. 예. 근데 레포 시장이 지금 좀 불안하긴 하지만 발작 정도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바로 QE를 시작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다면 분명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거고 그건 매우 강한 불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되려면 금리도 빠르게 내려와야 되고 이 QE도 바로 시작돼야 되는데 대전제는 레포 시장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예. 그때처럼 그렇게 레포 금리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면 아마 연준도 이번에는 못 버티고 저럴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은 저걸 혹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레포 시장을 좀 매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그 사이까지는 우리가 약간 기대 수준은 그 19년도의 그 기대 수준보다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에서 왜 유동성, 돈이 잘 안 돌고 바짝 마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네요. 연준도 이걸 눈치를 보는 거고. 맞습니다. 예. 이게 레포 시장이 그렇게 예. 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그거는 우리가 이게 동맥경화를 바꿔서 돈맥경화라는 표현 돈맥, 쓰잖아요. 예. 글자 그대로 레포 시장이 멈추면 그냥 실물 경제 다 멈춰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일일짜리가 안 돌 정도면 돈을 아무도 못 빌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돈이 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준이 레포 시장이 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기 때문에 레포 시장이 어찌 보면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고 역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서 약간 문제가 나서 연준이 다시 한번 공격적인 대응을 해주길 바라는 약간 좀 특이한 좀 그러네요. 아이러니 뭐 이런 게 분명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레포 발작은 안 좋은 거긴 한데 거기에 따른 금리 인하 그런 꿀은 또 먹고 싶은 그런 게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이다. 네, 다 욕심쟁이들이죠. 그렇게 어쨌든 1일짜리 레포 금리 요 변화는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니까 맞습니다. 꼭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각국의 경제 상황도 우리 환율과 뭐 금리, 물가에 다 영향을 미쳐서 중요해 보여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과 싸우고 대치하고 있어도 경제 성장률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긍정적이라는 예상이 있고 중국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거라는 예상이 있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어젠가 그 OECD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년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멈출 수 있다라는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살짝 멈추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인하 기조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물가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그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는 이 더 이상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있을까?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런 고민들이 분명 전 세계적으로 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그래서 이번에 봐야 될 것이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온 것이 장기 금리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는 지금 그 연준 같은 제 그런 금리는 단기 금리, 통상 2년 미만의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시장에서 주시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년, 30년물짜리 장기 금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도 장기로 치는 거죠? 한 예. 중간 정도 중장기? 되는데 요즘 예. 실제로는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예. 일종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물 거래가 제일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더 큰 긴 호흡은 30년물이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인데 이게 5년간이거든요. 조용히 5년 전에는 금리가 어디가 제일 높았냐? 양쪽 다 중국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보시면 검정색 제일 높은 데가 중국이었는데 지금 5년 사이 슬금슬금 내려와서 지금 10년물, 30년물 모두 중국이 꼴찌가 됐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디플레이션. 이제, 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자꾸 나다 보니까 금리가 좀 내려오겠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만성적인 우리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30년 매일날 얘기하던 데가 일본이었는데 네네네. 드디어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성공을 해갖고 지금 물가가 일본 물가가 우리보다 당연히 높고 미국하고 견줄 정도 미국보다 높아요. 지금 3%. 차고 치고 올라오긴 했네요,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금리가 10년물이 드디어 중국을
이번 주에 앞서기 시작했고요. 30년물은 이미 진작에 1년 전에 이제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잘 보시면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우상향해 갖고 상향 평준화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특히 30년물 보면 정말 조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 일본, 독일은 그나마 좀 나은데 유럽 전체 포함해서 유럽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일단 부채가 너무 많아요. 정부의 부채가. 그러다 보니까 단기물은 어떻게 연준 같은 데가 이제 정부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장기물은 이게 국가의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이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 있고 여기 기존에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겹치면서 장기물이 잘 안 움직인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은 디플레 걱정이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인플레 걱정이 여전히 내년에 첫 번째 있고 사실은 설사 중앙은행, 연준 같은 데가 단기물을 낮춘다 하더라도 장기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의 와일드 카드는 장기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도 낮추고 QE까지 해주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물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그 불장은 생각보다 짧게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기적으로 지켜볼 리스크 요인은 장기 금리의 방향성이 상당히 주시장에도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걸 아는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느낌이. 네네. 그러니까 뭐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도 막 가파르게 뛰고 있으니까 고금리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물가 못 잡으면 이거 큰일 났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시장은 내려가는 걸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좀 충돌이 되는 듯한. 근데 어쨌든 이 장기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한 사실상 지수가 또 빵 튀기에는 어려운 조건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예, 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에서 올라갔던 게 우상향을 계속 지속하려면 장기물 금리가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 되는데 그게 그것이 안 어려우니까. 되면 예. 그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AI 인사이트도 궁금한 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 AI 인프라 투자 이제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맥커리가 내년에 6천 간다고 봤었는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메모리 수요 급증 이런 가격단에 대해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반영되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됐건 메모리 수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가격 이런 부분이 받쳐주는데 이걸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AI 투자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투자하느냐로 네. 주가가 성패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소위 오픈 AI 진영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오라클이었죠. 예. 그래서 연초 대비 100%까지 올랐었는데 그 이후 다 빠져서 지금 연초 대비 20% 오른 걸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글의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진영이 완전히 확 갈려서 한 달 사이 주가가 많이 갈렸는데요. 첫 번째로 구글 진영에는 구글, 브로드컴, 그 외에 이제 구글의 장비나 그러한 기판 공급하는 처음 들어보시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셀레스티카, 루멘텀, TTM 테크놀로지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연초 대비도 엄청 좋았습니다. 찾아보시면 반면에 오픈 AI 진영, 오픈 AI 비상장이니까 엔비디아, 오픈 AI 주가를 대표하는 사실은 소프트뱅크 주가 보시면 그게 오픈 AI 현 상황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라클, AMD, 마이크로소프트, 코어웨이브 뭐 이런데 근데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의 이 오픈 AI 진영은 주가가 다 이게 정말 다 새파랗게 질렸죠. 이게 빨간 마이너스였는데 뭐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소폭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는 AI 투자가 선별 투자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우리한테 다행인 거는 양쪽 진영 모두에 TPU든 그 엔비디아 GPU든 HBM은 다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기회는 여전히 좀 좋을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가 그 물량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기울기가 옛날엔 B2O가 상당히 강했는데 신용시장이 조금은 좀 기축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기울기는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 요거까지는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코너의 마지막 질문은 대표님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정책 기대감 있잖아요. 네.
어떤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일단 사실 정부는 약간 부인했죠. 당장 우리 네네네네. 지금 준비된 거 없다 네. 얘기는 했지만 시장이 좀 앞서갔어요. 예, 네. 근데 구체적인 게 준비 안 됐다는 거지 준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네. 보면 우리가 17년도 말에 문재인 정부 때도 코스닥 활성화 대책 때 11, 12, 1월 3개월 동안 3단계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33%로 올랐어요. 지수가 33% 올라갔으면 개별 종목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겠죠.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마치 부동산 시장이 3단계 올라가듯이 코스닥 시장도 이런 천번에 분위기 띄우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방향성 나오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요 3단계 동안 랠리를 펼쳤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국민연금이 또 중소형주 자금 집행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맞아요. 예. 관련돼서 사실은 소위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장세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이 분기별로 자기네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을 발표를 해요. 거기에 기금운용본부에 보면은 주식 대량 보유 그 엑셀 파일이 뜹니다. 공개하는군요. 예, 그거를 꼭 찾아서 어떤 종목을 많이 투자하시는도 꼭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이 이 기관 장세가 본격화될 때 쫓아갈 수 있는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점 돼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콘텐츠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활성화에 따른 어쨌든 뭐니 해도 시장이 좀 잘 갔으면 하는 바람 이런 부분이 잘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읽기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AI 시대의 한중일 패권 전쟁의 승자는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정말 전문가이시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한번 마켓나우 2부에서 뵙고 최근 AI 시대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인사이트 좀 얻고 싶었거든요. 최근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 AI 버블론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각종 설들이 좀 난무한데 소장님 어떻게 느끼세요? 네. 그래서 뭐 버블이 있죠. 그래서 네. 모든 신기술은 뭐 도입기 항상 버블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뭐 AI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뭐 지금 한 40%선 그 정도 레벨인 걸로 보여지고,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대 뭐 1800년 이후의 버블로 비춰보면 지금 버블이 그 닷컴 버블에 비교하면 아직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AI 회사라기보다는 AI 회사는 오픈AI부터 비상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칩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 폭등을 이제 보는 건데, 이것은 AI 산업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 꺼진다고 해서 인터넷처럼 0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큰 그 경기를 크게 변화시키는 큰 사이클의 인프라 투자, 지금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석하고 보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살짝 껴있긴 한데 이게 닷컴 버블과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이고 초기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더 지켜볼 여력이 있다, 룸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닷컴 버블과 AI 버블 이 시대를 좀 비교 분석해 주신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딱 하나만 보자면 부도난 회사가 있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표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위험도를, 근데 지금 한 8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AI 회사들이 과거의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월등히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량하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점이고, 그래서 닷컴 버블 때 가장 큰 버블 붕괴는 대거 도산이 나오죠. 네. 근데 지금 AI 회사는 돈 버는 회사는 하나도 없지만 부도난 회사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게 버블의 피크다, 또는 뭐 이제 뛰어내려야 된다,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상승률이나 뭐 이제 PR이나 매출 증가, 뭐 설비 투자 자본 효율 모든 쪽에서 아직은 뭐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네. 과거에 이제 모든 버블의 그 붕괴 시점에서는 두 가지죠. 금리 인상하고 이제 통화 긴축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풀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아직은 굉장히 세이프한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타 미국 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아직 파산을 신고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와 좀 확연히 좀 다르다라는 측면에 좀 봐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서서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 절대 우위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파급 효과 어떻게 좀 누려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1840년대 미국에 소위 말하는 골드러시가 있을 때 누가 돈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을 캔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진짜 돈 번 사람은 곡괭이 장사하고 청바지 장사가 네, 돈 벌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돈 벌고 있는 게 리바이스 청바지인데 지금 AI 골드러시에서는 이게 HBM이 이게 이제 그런 청바지 장사를 하는 것하고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지만 그 우리가 나라가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뭐 풍수지리설이 그런 게 있어요. 오수부동격이라고 쇠양제 한 마리도 이게 호랑이, 코끼리, 뭐 고양이 이런 이제 큰 동물들 사이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요 5가지 동물들이 서로 견제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잡아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쥐를 고양이가 잡으려면 뒤에 개가 무섭고 개는 뒤에는 호랑이가 무섭고 호랑이는 코끼리가 무섭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 AI 산업을 똑같이 보면은 AI 산업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반도체 칩, HBM이나 CPU가 있어야 되고 요걸 만들려고 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장비를 만들려고 하면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어느 것 하나라도 구멍이 나게 되면 AI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은 뭐 그림으로 보서는 한 개나 고양이 정도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정도 사이즈지만 이거 전혀 굴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이 갖지 못하는 걸 갖고 있고 중국도 갖지 못하는 걸 갖고 있고 지금 대만이 대단한 이제 반도체 강국처럼 보이지만 대만은 D램을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 중국, 대만의 결핍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미중이 세게 싸우면 세게 싸울수록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더 커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와 있죠. 그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 실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중의 전쟁이 만들어내는 가수요 또는 이제 과잉 투자 또 이제 대규모 투자에 그게 반사적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잘할 때 더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 격차를 줄여야 되죠. 근데 문제가 중국이 캐치하는 속도가 미중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우리가 2, 3세대에 앞서 있다고 그러지만 반도체 2, 3세대라는 것은 시간으로 치면 1, 2년 안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제 주가 상승 또 이익 폭증 거기에만 취해 있다가 보면 하는 순간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수익 극대화 의미도 있지만 그걸 재투자하고 정말로 후발자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정도 진짜 이런 그들의 초격차를 하냐 못하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가지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일단 AI는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인 무기가 됐잖아요. 이런 와중에 지정학적 그런 위상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뭐 답은 심플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왜 왔냐.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반도체와 관련되는 또 미중의 전쟁 상태에서 히토류 때문에 온 거죠. 앞에게 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 미중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두 나라가 다 같이 못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그걸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D램에서 HBM에서 절대 강자이긴 하지만 문제는 D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40%를 중국에서 가져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중이 싸울 때 미국을 직접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우면 중간에는 한국에 소재를 이것을 공급을 안 하거나 제한을 해버리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정학적인 이득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소황을 보고 있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거기에 가장 큰 리스크도 우리가 안고 있다. 이제 과거에 뭐 싱가포르도 문제가 터졌을 때 일본이 히토류에 당했던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40%, 뭐 배터리 한 8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정말 명심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미중 패권 전쟁 속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 이럴 때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막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그들의 막강한 경쟁력은 무엇인지 일단 우리나라도 소재를 받아서 쓴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실력은 떨어지지만 AI가 이게 세계 2등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2등이고 지금도 2등이고, 근데 그 2등에 1등하고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2022년에 챗GPT 나왔을 때에 뭐 미국하고 중국의 격차가 한 9에서 36 정도의 차이였다고 하면 지금 2025년 같은 경우는 69, 73 격차가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나온 이제 딥시크의 3.2 모델은 오픈 AI는 당연히 넘었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제미나이의 신모델 네. 이것도 벤치마크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반도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성능 반도체를 이제 뭐 대량으로 연결하는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알고리즘 파워를 무지막지하게 높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우리처럼 뭐 미국으로부터 첨단 반도체를 그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I의 성분은 이미 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업그레이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드웨어 쪽에서의 생태계 구축, 여기는 정말 목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말로 거국체제라고 지고디즈라고 하는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반도체 국산화에 몰입한다, 돌입한다. 이게 중국의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중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안 보지만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것은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중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잘해야 되고 미국과 중국의 눈치도 각각 봐야 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내년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망 이슈가 미국도 이게 반도체 기술은 갖고 있지만 생산을 못해서 문제가 되고 중국은 공장은 있지만 이제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고 뭐 이런 구조인데 그러나 어떤 나라도 모든 공급망을 다 소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은 관리하는 것이 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강대국 또는 약소국 뭐 비슷한 나라끼리 이것을 이제 무리 없이 그대로 유지하냐가는 것이 그게 실력이고 그게 외교고 지금 21세기의 진짜 실력은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은 그 미국의 시장, 중국의 소재 그리고 시장 이거는 뭐 관리를 못했다고 그러면 매출액이 반이 날아가는 리스크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공급망 관리 능력 이게 정말 우리 리스크고 그걸 관리만 잘하면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 공급망 하나만 손해를 입게 되면 바로 이제 매출액이 반토막 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 안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가야 할 방향은 반도체 공급망 철저한 관리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소장님 뵈면 꼭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국제 정세 관련 이슈입니다. 지금 일본이 무슨 자신감인지 중국이 가장 싫어하고 예민해하는 걸 콕 집어서 끄집어내면서 대만 편에 서고 있거든요. 중국의 압박을 예상하면서도 이런 정치적인 도박을 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뒤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의 수상은 트럼프의 아바타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이득을 보는 게 있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뭐 그림이 AI가 그려준 게 나왔는데 서로 창과 방패로 AI하고 반도체하고 이제 싸웠는데 중국은 히토리를 갖고 막아버려서 트럼프가 당황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도 갖고 나오지만 중국이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 또 하나는 반도체 생산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광 장비에 거기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것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카메라에 필름 같은 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요걸 일본이 거의 90% 이상 독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의 싸움에서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차도 살인을 당하는 전쟁은 미국하고 하는데 창을 던지는 놈은 일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절묘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편을 들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이 자기네 안보. 그래서 일본이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자국 군대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일본은 뭐 2차 대전 때 미국을 공격했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군대는 국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위대라고 얘기를 하죠. 경비를 서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바꾸고 싶은데 거기에 대만이라는 이제 문제를 들고 나오면 중국이라는 가상적국을 하나 만들면 그게 헌법 개정하기도 쉽고 국방비를 올리기도 쉽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 이제 수상으로 보면은 뭐 소수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들고 나와서 미국의 지지를 얻게 되면 지지율이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일타 사피를 하는 전략으로 일본은 아주 계산된 이제 뭐 발언을 했고 그걸 실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좀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은 당연히 있는 건데 이걸 어디서 멈출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지금 벌여놓은 상황을 보면은 일본이 스스로 철회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그만해라 이제 이런 상황이 와야만이 설 수가 있고 그 사이에는 정치적인 이득은 얻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손실은 일본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참 다케하이치 총리도 그렇고 굉장히 확실한 편에 서네요. 이런 거 보면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지 않고 확실히 미국과 이제 손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근데 중국은 히토류로 방어하고 있고 일본은 포토레스터로 방어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전략 자산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외교전에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싸움 중에 미국을 이제 구경을 하는 거고 한국을 포함한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은 어부지리를 한다고 봐야 돼요. 미중이 싸울 때 지금 반도체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그럴 때 3개월 동안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예. 우리가 무슨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신제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4배가 튄 거죠. 이것은 미중의 전쟁 상태에서 이 미국은 어떻게 보면 과다한 투자를 하면서 메모리의 수요가 있었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시키면서 국산 칩을 쓰면서 국산 칩에서 필요한 메모리의 수요가 폭증을 한 네.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미중은 싸우고 우리가 돈을 줍는 그런 형국이 지금 벌어진 건 분명합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뭐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같은 호황 어부지리를 언제 끝날 거냐를 사실은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이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설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바로 늦게 또 P5를 증설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가면 이제 종언 친다. 그래서 그때를 사실은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호황 이것은 이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글로벌 패권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말 잘 됐고요. 앞으로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12월 오늘 첫 스타트입니다. 12월 역시 AI 그리고 반도체는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의 수익률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요즘 참 어떻게 가야 될지 혼란스럽다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움을 잘 정리정돈해 드릴 분을 모셨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시총이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그 국가의 그 시총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잠재력과 그리고 데이터가 일단 갖고 있잖아요. 그 규모로. 그런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구글 TPU와의 경쟁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과연 이 둘이 경쟁이 될런지 그런 생태계 변화가 어디까지 좀 이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한 대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경쟁이라는 네. 표현보다는 네. 이제 좀 더 시장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그게 것 같고요. 맞을까요? 예.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구글이 작년에 이제 TPU 제품을 작년에 출시를 했거든요. 서비스를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임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술지에 본인들의 그 TPU에 대한 설명, 스펙,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자세히 이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예. 올렸는데 보면은 TPU가 이제 NPU 계열이거든요. 우리가 네. 뉴로몰픽 반도체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구성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설계한 이제 TPU, 보통 NPU라고 말을 할게요. NPU 칩이 들어가고 네. 엔비디아의 GPU 칩이 또 들어가고 예. 또 인텔의 CPU가 들어가고 결국은 세 가지 칩을 묶어서 최적의 효율성을 만들어냈다라는 의미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GPU와 NPU가 TPU가 얼마만큼의 몇 대 몇의 비율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확실한 거는 여전히 GPU가 들어가 있는 구조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기보다는 이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조금씩 낮춰서 전량 GPU 쓰던 것들을 일정 부분을 자체 개발한 TPU로 교체하는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자체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미 어느 정도 시제품이 나와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추론 전용 모델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GPU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걸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시장에 뭔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도는 맞지만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 라이벌 구도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이슈 있고 나서 이례적으로 젠슨랑 엔비디아 CEO가 구글의 성공은 축하하는데 이들도 우리의 고객사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TPU가 이제 NPU라고가 전반적인 네네. 시스템이니까 NPU를 개발하는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래요. 아, 직접 개발해보고 아직은 좀 더 예. 가야 될 섬의 산들이 있다. 예. 그런데 지금 구글에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NPU 계열의 TPU를 이미 써서 상용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완전한 단계가 아닌 걸 가지고 쓰다 보니까 여전히 GPU와 CPU의 도움을 받아서 일정 부분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TPU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TPU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아마도 CPU와 GPU를 거의 없는 상태로 네네. NPU 혼자 두뇌 역할도 하고 연상기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게 대부분 개발자들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게 1년 안에 큰 변화가 있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TPU는 아직 그래서 잠재적인 가능성 갖고 있지만 GPU를 완전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젠슨랑 CEO가 말했던 것들은 너무 시장에서 앞서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당분간 GPU 고객들이 여전히 GPU를 쓸 거다라는 네. 자신감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TPU가 자체적으로 시도한 거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홀로서기는 약간 부족한 그래서 GPU나 CPU의 도움을 함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혼합해서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예, 단기간에는 이게 확 뒤집힐 거는 아니다. 그냥 경종을 울리는 정도. 예,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자체 칩 개발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볼 문제. 그러니까 결국 박사님께서는 AI 생태계 저변이 확대되는 그렇죠. 예,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나 구글의 CPU나 TPU나 이런 부분 어쨌든 HBM 그리고 메모리 생산에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 기업들 직접 AI 칩을 아직은 완성품을 내놓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에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몇 가지 점검할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했던 그 논문에서 그러니까 GPU와 CPU와 NPU를 결합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메모리를 어떻게 썼다는 얘기는 없는데 네네네. 그곳에 아마 초기 모델에는 검증되어 있는 HBM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NPU 계열의 TPU 쪽으로 가는 이유는 예. GPU가 가격도 비싸고 예. 성능 좋지만 그리고 전력 소모도 많고 맞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추론은 좀 더 가벼워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TPU를 만든 건데 그렇다면 굳이 성능은 좋지만 가격도 비싸고 전력 소모가 큰 HBM을 쓸까 계속해서 초기에는 아직은 완전한 셋업이 되지 않았으니까 네네. 일단 검증된 걸 갖다 쓰겠지만 점차 본인들의 기술이 완성도가 높아지고 TPU에 사용하는 비중, 구성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HBM보다는 좀 더 저가이면서 전력 소모도 적은 LPDDR 쪽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저전력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성품 시대에서 네네. 각자 고객 맞춤형으로 가는 에이직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의 초기 단계라 보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결국에 맞춤형으로 가게 될 때 HBM보다는 LPDDR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는 엔비디아조차도 내년에 출시한 칩을 이제 몇 개로 카테고리로 가격대로 나누면서 중저가 라인업에는 LPDDR을 쓰겠다고 공언했거든요. HBM 안 쓰겠다. 중요한 시그널이네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HBM의 고가의 칩은 여전히 최고 성능 라인업의 제품에 들어가겠지만 예.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는
있어서는 가격이 중요해지잖아요. 전기차 시장도 그랬던 거고. 그러다 보면 HBM에 대한 의존도 역시 점점 낮아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TPU 관련해서 어쨌든 그 수혜를 조금 더 받아갈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될까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그 납품에 대한 물량만으로도 사실은 생산 물량이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추가적으로 구글에서 수주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생산 캐파 준비된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고객으로부터 낙점을 받지 못한 많은 여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직 쪽에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할 경우에 HBM 일단 초기에는 사용될 것 같으니까 네. 하이닉스는 사고 싶어도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못 사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틈새를 삼성전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살아봐야 안다는 것이 그동안 못 팔렸던 게 재고로 쌓여 있는데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네,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득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재고로 팔긴 힘들 것 같고요. 예. 지금 삼성전자에서 안 팔렸던 재고들은 성능과 수율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라 그보다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네. DDR 제품 자체를 다시 설계했잖아요. 다시, 예. 그러니까 이전은 설계한 제품 한 건 팔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예. 재고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물량들을 늘려나가는 이제 증설이 진행될 네, 때에 네,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물량만큼의 수혜가 생기는 거로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산 라인 증설, 그거에 따른 새롭게 만들어낸 제품들. 일단 그런 전체적인 부분. 반도체 생산 캐파로 보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배 이상 되니까 네. 사실 여지까지는 고객이 없어 못 만들던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네. 빠르게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전히 총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은 내년에도 하이닉스가 높겠지만 예. 1위 자리에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누가 많이 증가하느냐 증가 폭으로 보면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좀 궁금증이 풀리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외국인이 반도체 섹터에서 팔아치우는데 개인들이 끊임없이 담는 그런 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콘텐츠 뭐 이런 거 올려보면 가장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쵸. 봐서 예. 관심이 가장 많으세요. 그런데 이 둘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12월 그리고 내년 초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투자자 관점에서의 네. 질문이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실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총액으로 하이닉스 많겠지만 증가율이 삼성전자 높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힌트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유리하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누가 좀 더 고평가 영역에 가까워져 있느냐 또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보통 반도체 같은 IT 기업들은 PER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적 개선을 너무 앞당겨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개선 속도가 분명히 삼성전자 빠르긴 하겠지만 네네. 그게 이미 주가엔 저는 다 미리 선반영돼 있다라고 그래요, 보고 지금.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연말에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기술적인 이제 조정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연말 된 결산 시즌이라서 한 번은 털고 가고 조정을 해야 돼요. 수익률을 확정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배당을 위한 현금 확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연말이 지나고 연초 됐을 때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강할지 매도세가 강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방향이 만약에 매수 쪽으로 가게 된다면 네. 충분히 반도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안 담을 수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실적과 상관없이 유동성의 힘으로라도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양사 모두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보면 연말까지로 보면은 적어도 하반기쯤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네. 저도 그렇고 만나보는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어서 근데 정확한 시점 모르잖아요. 그다음 정확하게 몇 %나 조정받을지도 맞습니다. 사실 예, 모르는 예, 거라서 예.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은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되면은 일단 한번 현금화를 했다가 조정받으면 더 좋은 기업들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 재투자하는 방법이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는데 주가의 위치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었고요. 지금 연말에 외국인이 반도체 매도 치는 건 크게 우려할 만한 이슈는 아닌 걸로.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예. 12월에도 네. 등락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저는 뭐 방향성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새겨두시고요. 지금 M7 기업들이 올해만 6천억 달러 정도 캐펙스 집행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AI 인프라 요즘에 AI 시대의 대세는 또 에너지란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전력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 투자 아이디어를 꾸려야 될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상당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 작년에 보다 올해 더 투자액이 많았죠. KPX가. 그리고 현재까지 내년 계획을 보면 올해보다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약 3년에 걸쳐서 2조 달러가 넘는 돈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되는 건데 2조 달러, 예. 자, 이 정도 규모가 투자가 되면 예. 2027년에도 또 그럼 증액해도 투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일단은 궁금증이 생기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데이터 센터라는 게 투자 주기가 항상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한 3년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되고 나면 일단락이 되잖아요.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투자한 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서비스, 뭐 플랫폼 기업으로서 역할들을 하면서 그게 2027년부터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고 2년 뒤. 그렇다면은 2027년부터는 그 직전 3개년만큼 공격적인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의 투자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버는 쪽에 치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내년까지가 피크라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 네네, 1년 남은 거. 그렇죠. 아직 1년 남았다 보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같이 AI 관련된 이슈로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도 내년까지는 돈을 잘 벌겠지만 그 후년이 되면은 우리가 또 다른 돈 벌거리를 또 고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하드웨어 투자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돌려서 그 돈을 가지고 그럼 2027년, 2028년에 많은 투자는 많은 기업들이 했지만 모든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할 건 확실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누가 돈을 벌 기업인지를 잘 공부하시고 그다음 해외 큰 손들은 어느 쪽으로 지금 이미 투자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지도 잘 눈여겨보셨다가 그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돈을 벌 기업들이 쌓일 때 미리 사놓는 전략 요것이 내년 중에 전환을 잘 배치를 하시면 제가 보는 그 후에 1, 2년 동안 투자 수익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매일매일 습관처럼 경제 방송 콘텐츠를 보는 게 중요한 게 기업들의 실적이나 그런 자금 흐름을 빨리 캐치하는 게 결국 수익률의 관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님, 금리 인하는 이런 성장주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적정 PER이라는 게 이제 금리하고는 역으로 가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약 4%에서 4.5%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한 2%까지 떨어져 절반이 된다고 하면 적정 PER이 2배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전에도 보면은 금리 인하기에는 IT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강세를 갔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지난 2년 동안 고금리 상황에서 저금리 상황까지 주가가 미리 올라버렸다는 거죠. PER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전의 패러다임 같이 금리가 낮아진다고 좀 더 그럼 점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라는 부분. 이미 선반영됐으면 이제 앞으로는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닐까? 금리하고의 연관성이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일 때도 이전과 같은 효과는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봐도 사실상 이 코스피는 그동안 4천 가면서 굉장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코스닥은 좀 주춤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외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도와주고 내가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완전 그 분위기가 약간 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이런 부분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소부장 섹터 연결될 것 같고 최대한 거는 아까 일단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상반기 중에 잘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시라. 소부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해보다는 매출 증가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특히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투자를 좀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돈도 지금 많잖아요. 그 자금들을 아마 투자 쪽에 쏟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한국 기업들이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는 도움이 됐지만 그 사이에 중국은 여전히 증설을 했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이걸 그대로 두면은 또 이거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는 소부장 전반적으로 일단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최근에 투자 흐름을 보면은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공정을요? 왜냐하면 칩 자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게 거의 한계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후공정 딴에서의 기술 개선을 통해서 성능 퍼포먼스 높이겠다는 전략이어서 디테일이죠. 그래서 패키지와 어떤 테스트 쪽에 좀 더 투자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예. 금액으로는 전공정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네. 성장률로 보면 후공정 쪽이 훨씬 3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은 혹시나도 소부장 중에서도 후공정 쪽에서 괜찮은 기업들을 좀 물색해 보는 게 좋을 전략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의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기업 분석 해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가 대주주에 등재됐다라는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모건 스탠리가 이수페타시스의 대주주가 됐다라는 소식 어떻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의 이제 계열사인 모건 스탠리 CEO 그 해당 회사는 런던에 있습니다. 예. 일종 자산운용사 보시면 되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이수페타시스의 5%를 넘게 취득했다고 이제 공시를 1일 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시 규정은 이제 5%가 넘으면 이제 공시무가 발생하고 5% 미만이면 사실은 뭐 그것을 뭐 1%를 사든 3% 사든 전혀 공시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5%가 넘으면 이제 공시무가 발생하면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모건 스탠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여겨졌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상당 차익을 얻으려고 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만 3%, 4%도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가 굳이 5%를 넘기고 이걸 공시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이수페타시스의 대주주 등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그만큼 이수페타시스가 대외적으로 우량한 종목이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리고 싶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이수페타시스 참 올해 상승률이 가팔랐잖아요. 예. 뭐 세 자릿수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올라온 거겠죠. 예.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2일 종가 기준 했을 때 YTD 그러니까 올해 첫 거래일 25년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그 수익률 갖다가 계산한 YTD를 보면은 모건 그 이수페타시스의 수익률이 425%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랑 비슷하게 AI 대장주인데 역시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225%. 엔비디아는 사실 얼마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고 그 AI를 이끄는 엔비디아는 사실은 적지 않지만 34%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수페타시스가 AI의 종목의 수혜주이고 이수페타시스가 시장에서 되게 유망한 종목으로 간주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또 이렇게 모건 스탠리 쪽에서 지분을 늘린 건지 좀 기업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에서 챗GPT에다 뭐 질문을 하면은 질문 답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서버를 거쳐서 서버에다가 우리가 들어간 질문을 갖다가 인풋이 되면은 서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한 다음에 다시 우리 모니터에 전송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있는 거를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되고 SK하이닉스 HBM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의 이제 초고층 기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PCB가 10층까지 있으면은 이제 그래도 이거는 좀 그 일반 기판과 다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서 18층까지 가면은 그 18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초고다층 기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주로 AI 서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AI 서버가 필요한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수페타시스 역시 이제 그 AI 수혜주랑 생태계 종목 중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34% 어제 YTD로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뭐 대장주인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오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다. 그 이수페타시스가 그렇게 많이 종목이 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AI 생태계 중에 일부이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YTD가 400% 넘는 그 수익률을 거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YTD로 400% 이상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가 대주주가 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올해 1월 달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 된 거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으시죠.
근데 모건 스탠리가 여기에 추가로 이제 5%의 지분을 획득했다는 것은 5% 지분을 획득했다는 것은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시총이 10조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그 획득한 그날 종가 기준으로 치면은 한 5천억쯤 됩니다. 네. 5천억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모건 스탠리는 이스페타시스가 이달, 다음 달, 내년에 더 전망이 좋다. 이런 맥락으로 투자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큰 하락 내지 그렇게 큰 회사가 상폐화된다 이런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를 갖다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 모건 스탠리가 이스페타시스의 지분을 갖다가 5% 등재했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스페타시스의 전망이 업황이 매우 긍정적이다. 바꿔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페타시스는 AI 생태계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AI 전체적으로 모건 스탠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의 막강한 경쟁자 있을까요? 예. 있다면 어느 국가의 어느 기업인지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쟁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 중국 기업들이기 네.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보다도 더 수익률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그런 경쟁자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스페타시스의 경쟁자는 중국 기업들인데 이 중국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제 선난 서킷이라든지 대만의 우수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대만이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제조는 이제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한 제조한 그 초고층 다기판을 갖다가 미국으로 수입하려고 그러면 관세를 물어야 되죠. 그리고 미국 이모저모로 중국 기업을 갖다가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AI 서버에서 그 독점적으로 이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부터 시작됐다라고 많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YTD가 400% 넘었다라고 전망이 되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무려 5% 넘게 지분을 취득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도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모건 스탠리가 대주주에 또 등극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으로 또 보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크게 좀 나눠서 그런 부분을 좀 연간을 져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AI 시대에 대한 뭐 버블론이다, 아니다, 지금 초입 구간이다, 더 성장할 영역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 또 글로벌 각국 기업에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 하나가 궁금하고 또 이스페타시스가 그런 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알아봐야 되는데 AI 시대 전반에 대한 분위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한 3주, 뭐 길게 한 달 정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안 좋고 하이닉스 주가도 뭐 출렁거렸습니다. 어느 날은 올라갔다, 어느 날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림이 심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주 이제 그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은 현재는 AI 시대의 초입 단계다. 그 AI 시대 초입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그 이스페타시스랑 엔비디아랑 하이닉스가 직접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 시장만 본다면 올해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보다 내년에 넘어서 그리고 2030년 됐을 때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AI 데이터 센터 시장 전체 시장이 2,420억 달러. 큰 시장이죠. 예,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이 2030년이 됐을 때는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면 2026년이니까요. 2030년이 되면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현재보다도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2030년 4년이 지났을 때는 5배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좀 뭐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사적인자에서도 저희 지인들이 이제 질문하면 어떤 종목이 좋냐? SK하이닉스를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SK하이닉스 이렇게 MTS 보다가 아니 너무 높잖아, 너무 비쌌잖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도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5배가 커진다면 지금 같은 장악력을 하이닉스가 계속 유지한다면 5배에서 올라가는 것이 상시적 추정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페타시스 역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계속 넓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트럼프 정부나 혹은 다음에 어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갖다 풀어서 중국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필요한 초고층 다기판을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번에도 5% 넘게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버블론은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웨드부시의 그 중요한 그 애널리스트가 동남아를 갔다 우리나라랑 이제 대만을 왔다
방문했는데 거기서 뭐라 얘기했냐면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야, 지금 AI 시장이 지금 피크 아웃, 정점을 찍고 나가는 거 아시냐? 그래서 이제 AI 버블론이 있고 엔비디아 주가 흔들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뭐라고 답변했냐면 무슨 정점을 찍고 나가고 파티가 끝나기는커녕 이제 9시다. 밤 9시. 이제 밤 9시 이제 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뭐 파티가 끝난다 얘기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조랑 비슷한 것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엄청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이스페타시스의 그 대주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스페타시스는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 대비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제조사는 당연히 수요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공장을 증설해야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작년부터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27년이 되면은 더 많은 공장 증설에 따라서 28년이 되면은 실제로 매출이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을 2천억 원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이제 CEO가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다 이걸 분석한 다음에 이스페타시스에 뛰어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기업 분석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